우리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자, 우리 양도로 보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다 뭔지는 아실 거고, 경매, 공매 다 아실 건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부담부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증여.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예요? 증여예요, 증여. 증여인데, 뭐가 포함된 증여냐? 부담이 포함된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이런 말을 지금 쓰잖아요. 부라는 말은 더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담에다가 증여가 더해진 거다.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에다가 부담이 더해진 거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건부 증여예요. 조건부 증여.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뭐가 돼요? 증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줄게. 단 이것 좀 해줘. 그게 부담부증여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부담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빚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빚을 이야기하는 건데 채무. 자,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증여된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본 계약은 무슨 계약을 체결하느냐면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뭘 걸어놓는 거예요? 채무 승계 조건을 걸어놓는 걸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담부 증여된 금액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이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니까 유상거래로 봐서 양도다, 아니다? 양도라고요, 얘는. 그러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공짜니까 얘는 양도가 아닌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일단 본계약 자체는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하니까 누구랑 누구랑 관계예요?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가 되겠죠. 증여자와 수중자. 그러니까 매매 관계였으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될 것이고, 증여 관계니까 증여자와 수중자인데,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건물을 하나 증여를 해요. 건물을. 10억짜리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그러면은 취득세랑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릴게요. 받으실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받았으니까 일단 건물에 대한 무슨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내고 그 건물을 공짜로 받아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증여세를 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제가 건물 10억짜리를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6억을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것만 갚아주시면 돼요. 받으실래요? 왜? 자, 4억이 남으니까 받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건물을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를 드리는데 전제 조건이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6억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걸 넘기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서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얼마예요? 6억이죠? 그 다음에 공짜로 받은 부분은 얼마예요? 4억이죠? 공짜로 받은 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공짜다, 아니다?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게 되죠. 그죠? 6억 부분은 제가 돈 받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 여러분들이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죠. 됐죠? 그 다음에 4억원 공짜로 받았으니까 일단 무슨 세금은 내시고 취득세는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에 대한 취득세와
10억에 대한 취득세와 왜? 10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그중에 공짜로 받은 부분은 4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익은 얼마예요? 4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판 거예요? 6억은 판 거고 4억은 그냥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부분, 이걸 무슨 증여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은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봐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보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로. 네. 아직까지 뭐 우리가 뭐 믿음이 쌓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짓을 할까요? 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이 짓을 할 리가 없죠? 아니면은 뭔가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이 짓을 안 할 거예요. 왜?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이에요. 그냥 내가 팔아가지고 10억 받고 팔아서 받은 돈으로 6억을 갚아도 나한테 4억이 남는 건데 왜 내가 이 짓을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그러면 보통 이 짓은 왜 할까요? 이건 누구랑 할까요? 그렇죠. 가족이랑 하겠죠. 가족이랑. 왜 할까 같아요, 이걸?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줄이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양도소득세도 국세입니다. 증여세도 국세입니다. 근데 국세는 전부 다 인별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인별로 계산을 하고 인별로 계산하면 누진세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진세는 금액이 모이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금액이 분산이 되면 세율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만약에 그냥 증여를 했으면 이쪽에서 혼자 증여세 다 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양도를 했으면 이쪽에서 양도소득세 혼자 다 내야 돼요. 어차피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니까 놔두고. 아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출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전세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금액이 분산됩니다. 분산되면은 그만큼요. 누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하는 행위가 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는데 죽어서 물려주는 방법이 있고 살아서 물려주는 방법이 있고 뭐 죽어서 물려주게 되면은 상속세를 내면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살아생전에 물려줄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매매로 물려줄 건지 매매로 넘길 건지 증여로 넘길 건지 매매랑 증여를 섞어서 줄 건지 이게 매매랑 증여가 섞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무슨 증여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자, 그러면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 건물을 예전에 얼마 주고 샀었느냐면 4억 주고 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억 주고. 그러니까 4억에 샀던 걸 이번에 얼마에 넘긴 거예요? 10억에 넘긴 거예요. 10억에. 그것도 증여로. 그러면 증여로 넘겼기 때문에 금액을 잡아야 되죠. 그때 금액을 잡을 때는 시가로 잡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시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보면 시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매매 사례가 있으면 매매 사례로 잡아라. 뭐 경매가액이 있으면 경매가액으로 잡아라. 이도 저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준시가가 뭔지 아시죠? 기준시가. 나중에 가서 제가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어와 기준시가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시가표준액이나 기준시가라는 말을 쓸 건데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가, 자, 실거래가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시가라는 게 있어요. 시가가 뭐예요?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 시가예요. 그러면 시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돼요. 수요와 공급이 D하고 S가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한 금액이 얼마예요?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실거래가라 그래요. 그러면 시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야, 이번에 귤 한 박스 3만 원 정도 한대. 그게 뭐예요? 시가. 나 우리 집 앞에서 2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실거래. 이해되셨어요? 근데 증여는 실거래가 아니죠. 증여는. 그러니까 실거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시가로 가야 되는데 시가가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대신 사용하는 게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예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금액. 근데 이 금액이 실제 시세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재 낮아요. 한 6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거래를 봤더니 주변 실거래가를 봤더니 한 14억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자 지금 이 경우를 지금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양도 차익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계산하느냐면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아니에요. 4억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양도로 보는 금액은 얼마예요? 6억이죠? 전체 증여된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중에서 얼마까지만 양도로 봤어요? 그러면 전체 취득가액 중에서도 얼마까지만 취득으로 봐야 돼요? 산수 문제. 얼마? 2억? 4억? 아니죠. 얼마요? 2억 4천이죠. 60%니까 여기도 60%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자, 얼마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산 걸 얼마에 증여를 했어요? 10억에 증여를 했어요. 10억에. 근데 그 중에서 양도로 보는 금액은 얼마예요? 6억에 양도로 보는 금액은.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될 취득가액은 여기만 빼야죠. 여기는 지금 60% 잡아놓고 여기를 전체 금액을 다 빼면 안 되잖아요. 10억 중에서 6억 부분만 돈 받고 판 거고 나머지 4억은 그냥 공짜로 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될 금액은 여기니까 전체 금액의 60%니까 여기도 몇 프로? 60%. 그러면 4록에 24, 2억 4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제 양도 차익은 3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에 대해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여러분들은요 4억에 대해서 뭘 내는 거고 취득세를 내는 거고 증여세를 내는 거고 여러분들은 취득세는 어차피 10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그냥 매매로 팔았다면 실거래로 가야 되니까 양도가액 얼마? 14억에서 취득가액 얼마? 4억을 뺀 10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라고요. 두 번째, 그냥 증여로 갔다면 얼마짜리를 증여받았으니까? 10억짜리를 증여받았으니까 10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증여세를 내라고요. 근데 부담부 증여로 갔다면 지금 이 식으로 부담부 증여로 갔다면 양도로 보는 금액은 얼마? 3억 6천이네요. 3억 6천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하나. 그 다음에 증여로 보는 금액은 4억이네요. 4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하나. 보세요. 이렇게 가면 10억에 대해서 내죠? 이렇게 가도 10억에 대해서 내죠? 이렇게 가면요. 7억 6천에 대해서만 내면 되잖아요. 그것도 분산해서. 그러면 얘들 금액보다 장담컨대 최소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이쪽이 적게 나와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 중에서 일부는 그냥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증여를 할 때 단순하게 증여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증여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금액 단위가 좀 커지게 되면은 금액을 분산시키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요걸 설명드리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부터 복잡해져요. 그래, 나중에 내가 내 자식한테 이걸 줘야 되겠다. 그거 시험 끝나고 고민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아셨죠? 네.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만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온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라. 그 증여된 금액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뭘로 보지만 유상거래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지만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거래로 본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세금이 나온다? 증여세가 나온다.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한다. 아셨죠? 그때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유상거래로 보고, 유상거래로 보니까 양도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니까 공짜다. 공짜니까 증여로 가라. 됐나요? 네,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경매는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 아니죠. 경매가 공짜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경매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에 해당해요? 양도입니다. 경매는 무조건 양도인데 딱 하나.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타인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되찾아왔어요? 내가 되찾아왔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양도가 되려면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타인에게 넘어가야 돼요. 타인에게. 근데 보통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그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아니,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내가 참여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나는 상관없는데 내 친구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건물 좀 빌려줘. 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 친구가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어차피 은행에서는 담보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내 친구가 돈을 빌려갖고 내 건물이 저당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갚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면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죠? 나는 내 건물을 사소하기 위해서 그때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다? 그건 과세 안 하겠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은 양도야, 아니에요? 교환은 무조건 양도죠. 교환이 공짜일 리가 없잖아요. 교환은 무조건 주고 받으니까. 아셨죠? 근데 교환 중에서 딱 하나,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적도상 경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적도상 경계가. 그래서 봤더니 이쪽이 갑의 거고 이쪽이 을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측량 같은 거 혹시 해보셨어요? 보통 상속 같은 경우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다 측량을 할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할 건데 측량을 해보게 되면은 기준점을 잡고 나서 이제 측량을 쭉 하겠죠? 네, 측량을 쭉 하는데 되게 삐뚤삐뚤하게 나와요. 삐뚤삐뚤하고. 시골 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봅니다. 우리 경계를 다시 이렇게 쪼개자. 토지 정리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 너 가져가. 이 부분 나 줘. 이렇게 교환할 때. 요건 그냥 토지 정리죠? 요건 과세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과세를 하겠지만 뭘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도 담보라는 게 있어요.
자, 글자 그대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양도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팔았죠. 근데 무슨 글자가 따라와요? 담보라는 글자가 따라오네요. 담보라는 글자가 따라오면 파는 건 팔았지만 담보로 파는 거예요. 그럼 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담보가? 응? 담보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당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당포. 자, 지나가다가 골목 안에 있는 골목을 딱 봤더니 누군가가 카메라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네요. 자, 그러면은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중고 거래한 것처럼 보이죠? 판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의심을 해요? 양도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물어봐요. 너희들 이거 거래했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카메라 맡기고 돈을 빌린 겁니다. 각서를 보여줘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건 담보구나.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죠. 그래서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방법, 이건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혹시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으로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면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당을 잡죠? 그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은행은 이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왜냐면 저당권 순위가 만약에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을 넘겨. 그러니까 이 건물은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상 뭐만 넘기라고요? 소유권만 넘기라고요. 그러면 돈 빌려줄게. 그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양도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는 뭐라고 적힐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니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을까요? 매매라고 적어요. 담보라고 안 적고 매매라고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매매인 거예요. 근데 계약서가 있는 거죠. 계약서가. 담보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서는 세무서한테 통보를 해줘요. 이 사람들 매매 거래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은 세무서에서는 양도한 사실을 확인을 했으니까 해당 양도자한테 통지서를 보내요. 당신이 양도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고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하고 통지서를 보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양도한 게 아니라면 소유권을 담보로 넘겨서 돈을 빌린 거라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담보라고 잡아줘요. 과세 안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이미 소유권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내쫓으면 돼요. 그냥 나가. 이거 이제 내 거야. 쉽게 말하면 가등기 본등기 형식인 거예요. 가등기 본등기 형식. 아니면 이미 소유권을 받았으니까 경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 해버리면 돼요? 매매해서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채권 회수를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담보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는 글자 그대로 등기부상 소유권만 넘어갔지 실제 물건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으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돈을 갚으면 다시 뭔만 해주면 돼요? 소유권만 넘어오면 되죠? 그죠? 요렇게 가면 돼요. 물건은 안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뭘 하지 않았다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면은요, 그 물건 되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돈 받았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제 물건까지 넘겨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양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까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담보된 재산이 뭐가 되면? 채무 불이행이 돼서 변제 충당됐다면.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물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받아요. 소유권을 받는 대가로
10억을 드렸어요. 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10억을 갚아요. 그러면 저는 소유권만 다시 넘겨드리면 돼요. 근데 안 갚아요. 안 갚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나가라고 할 거예요. 안 나가시면은 무조건 내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은 내 거죠? 그때는 양도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판결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 배우셨어요? 배우고 있어요? 도시개발법 지금 현재? 본인만 배우고 있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알겠어요. 네, 안 배웠다 해요. 그냥 안 배운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수용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환지 방식이 있어요. 아셨죠? 그때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은 양도다 아니다. 무조건 양도죠. 왜? 그렇죠. 보상금 받고 파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환지 방식이 문제예요. 환지 방식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내 땅을 뭐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지가 무슨 말이에요? 땅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자, 환급이 무슨 말이에요? 환급. 그래요. 환급은 돌려주는 거면 환지든. 그래요. 돌려주는 거라고요.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급은 어떤 돈으로 환급을 해줘요? 환급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면 환급은 무슨 돈으로 해줘요? 내가 낸 돈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낸 돈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야,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환급해 주겠지. 그럼 물어보죠. 당신 혹시 그 돈 낸 적 있냐고요? 없대요. 낸 돈도 없는데 무슨 환급이 돼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은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거든요. 근데 내 집이 5억이에요. 5억 빼기 6억은 마이너스 1억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환급이 된 줄 알아요. 뭔 종부세 낸 적도 없는데 환급이 되냐고요. 낸 게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환지는요? 그렇죠. 준 땅이 있어야 돌려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돈 주고 사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 또 하나는 빌려오는 방법. 빌려와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그 사람한테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는 방법. 그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환지는 토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토지를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걸 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죠. 왜?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아셨어요? 단지 돌려줄 때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200평으로 받았는데 돌려줄 때는 150평으로 돌려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왜? 도로도 만들고 뭣도 하고 하다 보면 원래 토지대로 못 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토지를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니까 돌려줄 때는 100%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50%만 돌려줘요. 절반은 기부받아요. 왜? 개발을 해줬으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비용도 써야 되잖아요. 그걸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내 땅 중에 절반은 뭐 하는 거고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거고 그게 환지처분. 빌려준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고 나머지 절반은요. 기부하는 거예요. 개발해줘서 고마우니까 나머지 부분은 공공용지 등으로 쓰거나 사업비용으로 써 하고 기부하는 거라고요. 기부니까 양도 아니라고요. 이걸 보류지 충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절반을 받아야 되는데 200평이면 100평을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지적도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 100평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평만 줄 수가 있다고요. 사정상.
그러면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받아야 되죠. 그건 수용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면적이 생기면 감소. 이걸 감안지라고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은 보상을 받으니까 양도예요. 그러니까 환지처분까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그 환지처분된 면적이 뭐가 되면 감소가 되면은 그건 양도라고요.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내 땅을 뭐 했다는 이야기니까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용에 충당했다는 이야기는 기부거든요. 기부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남았어요. 사업비용에도 쓰고 공공용지도 쓰고 남았어요. 남은 것은 그냥 팔아서 현금화 시켜요. 그래서 매각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양도예요. 이건 나중에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세요. 그러니까 공법책에 이거 나오거든요. 제발 수용 나오면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하고 좀 적어놓으세요. 어차피 세법책 안 보잖아요. 볼 거예요? 장담컨대 여러분들 공법책 10번 볼 때 세법책 한 번 볼까 말까 할걸요? 그러니까 제발 그 공법책에 이런 단어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수용에는 양도, 환지처분은 양도 아님, 감안지에는 양도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그래도 세법 좀 공부 좀 하게. 아셨어요? 민법책에 보면 양도 담보가 나와요. 그러면 담보에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 아니라고 좀 적어놓으시고 채무불이행 나와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민법 보면서 이해는 좀 할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이 뭘까요? 공동명이에요. 그걸 분할했대요.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니까 양도일 리가 없죠. 그러면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본인 지분대로 나누면 되죠. 근데 지분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5대5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공동명의로. 그러면 나눌 때는요. 5대5로 나눠야 되는데 4대6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가 됐죠? 원래 지분이 5였는데 그러면 1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요. 저한테 넘어왔죠? 공짜로 넘겼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공짜로 넘길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양도라고요. 어려울 내용 없죠? 이해만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앞으로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은 제가 수십 번 이혼을 시킬 거예요. 저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살짝 덮어놨던 그 욕망을 끌어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혼을 한다고 쳐봐요. 이혼을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재산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위자료는 뭐예요? 그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재산 분할부터 해야죠. 여러분들 재산 분할이 무슨 말이냐면 재산 분할을 하면은 소유권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등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뭐냐면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재산 분할을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을 나누는 것은 공유물 분할이에요. 재산 분할은 자기 재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뭐부터 하느냐? 네 명의의 재산 다 가져와. 내 명의의 재산 다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딱 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투는 거죠.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봤더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네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혼했으니까 너예요. 자, 내 명의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네게 있고 네 명의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네 명의로 해놨지만 이거 실제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 내 거야. 내놔. 요게 재산분할 청구예요. 그러니까 일단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재산분할이라는 말은 무슨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내 걸 달라고 해요. 내 걸. 내 재산을 되찾아오는 거죠?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걸 뭐 해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네 거였다고요. 네 거였는데 부부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명의를 내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혼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재산분할은. 그래서 재산분할이 다 끝났어요. 네 재산 다 정리했고 내 재산 다 정리했고 그래서 각자 가져갔어요. 아셨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등기까지 끝났어요. 재산 정리가 다 끝났다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에? 뭐라고요? 아, 비밀번호, 그렇죠. 바꿔야죠. 네, 비밀번호 바꿔야죠. 예. 비밀번호 바꾸고 넷플릭스 그 번호도 다 바꿔야 돼요.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이쪽에서 보고 앉아있고, 네. 그런 경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각자 갈 길 가면 돼요. 각자 갈 길 가면 되죠, 이제. 끝났잖아요. 기분 좋게 그냥 악수하고 각자 가면 돼요. 뭐 욕하고 뭐 던지고 이럴 필요도 없이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돌아서서 가다 보니 짜증이 나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그냥 가야 돼? 나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고 유책 사유가 너한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 그냥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남들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건데 너가 잘못했잖아. 나는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 나는 이 내 인생에 대한 사라진 내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때 청구하는 게 위자료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만약에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알고 싸우시라고요. 막 뭐 던지고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그러면 뭐라고 따져야 되느냐? 이게 왜 네 건데? 라고 따져야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위자료 청구를 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고. 아셨어요?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청구하는 게 뭐다? 위자료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 하느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얼마면 되는데 나는 얼마 필요 없고 요 건물로 줘. 그래서 건물로 받아요. 그러면 건물이 넘어갔죠? 근데 그냥 준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준 거냐?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는 공짜로 안 봐요. 유상거래로 봐요.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인 거죠. 위자료는.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놓고 등기 원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고 적혀요. 실제로.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일단 금액으로 먼저 청구를 합니다. 금액으로. 나는 1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상대방 쪽에서 그래 10억 줄게. 그러면 이거 먹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다. 끝내자. 좋아. 그렇게 하자. 하고 각서를 썼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건물 근데 내가 현재 현금으로 10억은 없으니까 10억짜리 건물로 줄게. 그러면 이 건물을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10억에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10억에 양도한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했었을 때 자,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준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래도 그동안에 살아온 정이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서로 헤어지는 길에 그래도 좀 좋게 헤어지자. 그러면 위자료로 받은 게 있어도 재산분할 등기를 해주면 좋죠. 소유권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등기를 해주면 세무서에서는요. 위자료로 안 보고 재산분할로 보니까 그쪽한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겠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재산분할로 받아둬요. 가서 등기할 때 위자료 등기해놓고 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느닷없이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확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주는 사람도 좋게 줘야 돼요. 주면서 이거 주는데 단 좀 추접할지는 모르겠지만 등기할 때 재산분할 등기로 좀 해줘라. 그래야 본인한테 세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 하세요. 알아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분할하고 위자료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재산분할은 자기 재산 되찾아오는 거. 위자료는 보상 성격으로 받아오는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죠. 양도자 입장에서 재산 분할은 돌려주는 거, 위자료는 보상해 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재산 분할은 안 나오는 거죠. 시험제 잘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현재 우리나라 특성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의심하느냐? 증여로 의심합니다. 증여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면은 몇 천이에요? 무천입니다. 무천. 영천이라고요. 직계존비속이면은 몇 천이에요? 1천이죠. 직계존비속이 누군지는 아시죠? 수직관계. 수직관계가 직계존비속이에요. 나한테 부모, 나한테 자녀. 이게 일천관계. 그죠? 배우자는 무천. 형제는요? 이천이고 형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반드시 하나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자식. 반드시 하나는 줘야 돼요. 반드시.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자식. 자식 없으면. 진짜? 자녀 없으면 누구한테? 진짜로 배우자? 확실해요?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시구나. 몇 프로 안 되는 되게 희귀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전에 보험사를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었죠.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본인 사망했을 때 수령자들 있잖아요. 그거 적는 칸 있죠. 그거 남자들은 다 누구라고 적는지 아세요? 92%인가 95%인가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적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적어요. 여자들이 법정 상속인을 적은 것은 30%인가 밖에 안 돼요. 한 70%가 누구라고 적느냐면 그냥 자녀라고 적어요. 그 말은 배우자한테는 절대 안 주겠다 이 소리죠. 나중에 집에 가서 보험 계약서 본인이 든 것과 배우자분이 든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법정 상속인이라고 적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법정 상속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딱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정해 놓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그래 아무나 하여간 누구든지 내가 죽으면 배우자든지 애들이든지 이렇게 가져가겠지 하고 끝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형제분한테 줄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집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여를 받는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받을 수 있다면 부모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분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분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형제분들한테 뭔가를 공짜로 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재산을 못 줘요. 왜? 배우자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 못 줘요. 부모 자식은 어떻게든 줘요.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상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까지는 대부분 증여예요. 대부분. 그래서 매매라고 신고를 해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뭘로 의심하는 거예요? 증여로 의심해요. 대신 형제분부터는 오히려 증여라고 하면 의심해요. 형제분부터는. 왜? 지금까지 거래 내역을 봤더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90%가 증여고 10%가 매매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증여라는 거죠? 근데 매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의심할 만하죠? 왜 매매 신고를 할까요?
그래요. 증여세 무서워서 일부러 양도소득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여를 했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매로 파는 경우하고 증여로 하는 경우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매매로 팔 것 같아요? 증여로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증여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뭐라고 신고가 들어오느냐? 매매라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의심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여로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면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안 받으려면. 네? 자,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90%가 다 도둑질을 했어요. 10%는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 없어지면 다 의심을 할 거라고요, 제가. 그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도둑질을 안 했어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증명하시라고요. 나 안 했다고. 한 적 없어. 자, 카메라 다 돌려. 싹 짐 다 털어. 지금 단 한 사람도 나간 사람 없어. 이 안에서 물건 안 나오면 한 사람도 훔쳐간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입증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봐줄 테니까? 양도로 봐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분이나 직계 좀비속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는 그대로 증여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매매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반드시 입증하라고 자료가 날라와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걸 항상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줄 때, 집을 줄 때, 실제로 자녀가 돈 주고 샀어요. 부모한테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그냥 안 받을래요. 아니, 어차피 우리 사이에 비록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만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저 능력 됩니다. 돈 주고 살게요. 그리고 그 돈 받으신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생활하세요. 생활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용돈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어때요? 의심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면 증명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내 소득 증명, 그 다음에 대출 증명, 뭐 자금 마련한 증명서 있죠? 그거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귀찮으니까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 내 자녀의 배우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또 불안해요. 얘가 들고 튈까 봐. 그래서 자녀를 한 발 다 함께 해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들이면 며느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하고 나하고는 직계 좀비속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녀의 배우자하고 나하고는 남입니다. 아우, 내 아들보다 더 내 딸 같아.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딸 아들이 하는 거지. 뭐 사위나 며느리가 딸 아들이 되는 거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 자식이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중에 가서 일이 꼬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평소에는 되게 이렇게 안고 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탁 터지니까 정말로 다 돌아서요. 그냥 남의 집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남인 거예요. 그냥. 예. 원래 내 식구가 식구인 거고.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좀비속한 거래는 뭘로 의심을 한다? 증여로 의심을 한다. 증여로. 대신 증여로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입증하십시오. 그래서 서류 준비해서 입증을 하시면 되고 입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경매나 공매위에서 즉 어디에서 거래가 되면 법원에서 거래가 되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자녀가 경매에 참여를 해서 자녀가 받아와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넘어갔죠? 예. 요때 자녀가 경매로 참여를 할 때 법원에서는 요 자녀의 신원조회부터 해요. 그래서 재산 내역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 안 해도 이미 확인된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 받게 되면은 그냥 정상적인 유상거래로 봐줘요. 또는 서로 교환을 했으면, 자, 교환을 하려면 서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환은 비록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좀비속이어도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줘요. 아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대가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자, 우리 양도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무상 이전이거나 형식상 이전인 신탁 같은 경우 또는 무효나 취소가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중에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까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로 쪼개라. 부담부 증여된 금액 중에서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유상거래로 봐서 양도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경매는 무조건 양도다. 단 자기가 제취되겠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다만 토지의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담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담보는 맡기는 거니까. 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했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수용은 무조건 양도다. 하지만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단 환지 처분 시에 내 권리 면적이 감소했다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단순히 쪼개는 거니까. 단 분할하면서 지분이 감소되면 양도다.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로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이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증여로 의심한다. 다만 대가를 입증했거나 경매, 공매 또는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요게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자체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라고요. 의미 자체만.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 행위를 통해서 양도를 했으면은 그때 발생하는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그때 소득이 발생을 했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비과세로 빠진다 그랬죠? 네, 비과세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비과세와 계산하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